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이거 선거 날만큼은 무장해제를 외친다? 오, 이 새로운 표현이네. 뉴스 DMZ 박성태 사랑거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제작진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저 이 기자 박 기자 두 사람에 다 타이까지 메고 이제 풀 세트로 혹시 뭐 오늘 뭐 당선 뭐 기자회견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출마했어요 당선을 하지. 아 그렇구나. 예. 네. 아니면은 뭐 저 뭐 어디 뭐 영입되고 뭐 이런 건가요? 예? 아니 저 매일 네.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 많이. 아 그래요? 예, 매일 넥타이 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기자는 처음 봤는데 오늘 멜 때도 있고 안 멜 때도 있는데 다른 방송도 있고 해서 일단 아 그래요? 우리 장섰다 이 얘기면 한마디로. 예, 원래 좀 바쁘죠. 선거 날은 이제 방송들로 바쁩니다. 또 이 저 프로들이 가서 좀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예. 자 오늘 이 얘기 좀 해보죠. 그렇죠. 깨알같이 뭐 다른 방송 하실 때 하시더라도 선거 방송은 SBS다. 네. 그거는 좀 머릿속에 좀 넣고 다 넣고 다니시길 좀 바랄게요. 저 요거 이번에 선거 쭉 보셨잖아요. 우리 이 기자 박 기자 또 워낙 두 분 다 정치권 오래 보셨으니까 여러 총선 대선 보셨을 텐데 이번 선거는 이렇다라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박 기자? 저는 이번 선거의 단어는 단연코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요 세 글자. 예. 대통령 안 붙으면 지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 붙이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이번 선거에 뭐 여러 정책, 청년, 여성, 뭐 부동산 공급 이런 쟁점들 다 실종됐잖아요. 딱 하나 있는 거 뭡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 들고 나온 건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 이렇게 들고 나왔잖아요. 양쪽의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데 먼저 이제 여당의 심판론은 야당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전략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선거 후반에 그러니까 3월부터 들어선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간 뒤에 확 나온 거는 선거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층 또는 뭐 중도층의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많이 각인돼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결집 보수층 지지자들의 결집 또 중도적에서도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결집 그런 부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것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한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는 어때요? 저는 이번 선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수혈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혈전. 점점점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핵심이 그렇게 된 이유의 본질이 결국은 복수란 사적 감정에 모두가 얽매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때만은 정치인들이 착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들이 착해지죠. 그래서 보통 쇄신 경쟁, 도덕성 경쟁을 벌여왔죠. 공천을 통해서 우린 달라지겠다. 우린 더 깨끗해지겠다. 이번 총선은 정말 뭐 지난번에 우리 박 기자가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거 과정을 저희가 지켜봤죠. 그 핵심이 바로 도덕성 쇄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더 분명한 찐 내편들을 포진시켜서 그야말로 복수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제 표현해야겠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야말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공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우리의 기존의 정치적 상식으로 정치적 문법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사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내세웠을 겁니다. 근데 정반대죠. 오히려 현재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의 정치라는 건 복수 혈전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22대 국회가 앞으로 이제 오늘 총선을 통해서 2달 뒤에 새로 만들어질 22대 국회가 그야말로 구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 악연들의 그러니까 구원의 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원래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쇄신 경쟁, 뭐 혁신 경쟁, 뭐 미래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심판론, 뭐 복수수 이런 거 나오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을 위한 공천을 했다고 예. 이재명 부사장이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땀을 얼마나 좋았게. 아니 근데요 이게 사실은 이거 지난 대선 때도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다 뭐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남는 건 거친 말, 뭐 막말, 뭐 네거티브만 남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상황이 선거가 해가 가면 갈수록 선거가 더 안 좋아진다. 포지티브 메시지보다 네거티브 메시지가 많다. 동의하시나요? 그 평가에? 이번 선거도? 예. 뭐 당연히 그렇고 저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구조적 변화? 예.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눈을 들어서 미국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로 돼 있고 유력한 대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저희의 과거 상식으로 보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그것도 범죄도 무슨 뭐 정치자금법 이런 것도 아니고 성추행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유력 대선 주자가 되잖아요. 과거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위기인가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탈진실의 시대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선 자체가 없어져 버린 상당히 불행하죠. 그건 이제 구조적 변화를 얘기하면 일단 소셜 미디어나 개인 미디어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진영으로 많은 지지층들이 모이기가 쉬운 상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진영의 팬덤 문화가 그건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가 좀 더 강한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이 더 강해만 강할수록 중도층은 목소리를 잘 안 내게 됩니다. 표심만 일부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 강성 지지층이 전체를 다 판을 흔들게 되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후보들도 정치인들도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종종 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린 더군다나 미국과 거의 비슷한데 소선거구제에다가 대통령제잖아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가면 끝. 못 가지면 안 됩니다. 오로나싱. 예, 의원 내각제랑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서도 비슷한 우리나라와 미국이 정치적인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글로벌 조사기관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구조적 변화에다가 전반적으로 경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뭔가 비전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내가 이걸 노력해서 달성하겠다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가 훨씬 많아지게 되죠. 저도 한 말씀 보태드리면 이게 유권자분들이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최소한의 데스킹을 거친 기사와 칼럼과 보도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보수 유튜브든 진보 유튜브든 이 유튜브에 너무 매몰되시면 이 유튜브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남 얘기 안 듣고 내 얘기가 맞다. 이게 이제 확증 평양에 생기시거든요. 그럼 또 우리 정치인들이 그걸 칼같이 또 낚아채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이게 정치가 좀 망가지는 거 아닌가. 아주 좋은 논평. 항상 훌륭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최선의 데스킹을 거친 그렇죠. 저희 같은 프로를 들으시라. 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지금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이란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예 나라가 두 개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민주당의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대한민국이 과연 접점이 있을까? 너무 생각이 다르고 너무 어떤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점점 가고 있죠. 근데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절대적 선, 절대적 정의, 절대적 어떤 모두가 공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것이 어떤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힘인데 진영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죠.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 옳고 그름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법적으로 해명이 안 되니까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면서 정치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승자가 되면 권력을 얻게 되면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얼마나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이라는 건 사실 절대적 가치고 절대적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지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사회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기준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진영 논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정치를 지배하는 힘이
어떤 정의감이 아니라 적개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굉장히 정치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 또한 사실은 선거에 있고 국민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프레임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의 틀을 통해서.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정당도 얘기할 때 진보당,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약간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럼 그 프레임에 너무 종속돼 버리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PC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발이 세게 일어났을 때 민주당은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사람들이 비슷해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약간 성장과 분배에 어디에 초점을 줄 거냐가 조금씩 다르고 정부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뿐인데 사실은 이제 미디어가 개인화되면서 그런 정보들이 가감없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럼 보니까 쟤는 착한 줄 알았는데 똑같네. 예를 들어 흔히 이제 보수는 좀 부패하지만 유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보는 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어떤 뭐랄까 절대적 선의의 기준이 사실은 절대적 선의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좀 낮게 잡고 포용하는 봐야 되는데 절대적 선을 높게 잡았다가 선이 깨지니까 그래 니네 다 똑같아. 요래서 이 선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죠. 이 기자. 요렇게 좀 볼게요. 여당과 야당 나눠서 이 기자 이번 여당 국민의힘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게 있었던 최대 호재하고 악재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전 되게 역설적이지만 악재부터 먼저 하면 최대 악재는 비명 행사 민주당의 공천이 아니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공천 비명 행사 공천의 악재예요 국민의힘에겐?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될 거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2월달 2, 3월 거치면서 민주당의 어떤 공천 파동이 본인들에게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좀 안주한 측면이 있죠. 그 다음부터 뭐 어떤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내는 게 없죠. 계속 민주당만을 공격하면 우리가 뭔가 이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됐죠.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던 거 이게 착시 효과가 그때 이제 반등한 것이 착시 효과가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자꾸 이 상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에겐 지금 국민들이 절대평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잘했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하고 답을 내고 성찰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어떤 실책을 본인들에게 기회다 이렇게 믿는 순간에 사실은 오히려 그게 위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호재는요. 호재하고 이제 민주당의 악재 호재는요. 저 광고 듣고 3부에 좀 듣도록 하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시 기준으로 8시 현재 투표율이 4.2%라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5.1%였는데 같은 시간에 그거보다는 1% 정도 낮죠. 그런데 또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 전체 총 투표율은 아직까지 뭐 집계가 나온 건 아니에요. 어쨌든 투표 열심히 하세요. 청취자분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앞서 이제 이번 총선에 여당의 호재 악재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이 기자 악재 했으니까 악재는 역설적인 얘기였어요. 제가 악재를 이제 오히려 민주당 공천 파동이 기회로 안 온 순간에 이제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호재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가 최고의 기회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윤한 1차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1차 갈등 그러니까 뭐 여사의 디올백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비롯됐죠. 저는 그것을 만약에 기회로 만들었다면 다시 얘기해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다면 힘이 실리는 결과가 사실 대체 일순간 됐었는데 그게 만약에 지속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당청 관계, 그러니까 당정 관계의 명확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그 뒤로 윤 대통령의 어떤 입장의 어떤 그러니까 선거에 임하는 그리고 당을 임하는 자세에서의 완전한 변화가 왔다면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아까 전에 박성태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석시키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걸 놓친 게 그러니까 그걸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호재로 전환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용산 대통령실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룸을 더 열어줬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종섭, 황상무 문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의 가장 큰 전략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선거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의 선거 구도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걸 바꿈으로써 어떤 과거 평가적
그런 이제 선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걸 못 해낸 게 지금의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온 이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의 호재하고 악재. 저는 이제 물론 호재 사건들이 계기가 되잖아요. 사건들이 터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향이 보여줄 바를 보여줬다. 앞서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있어서 더 위기의식을 못 느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결정적 장면이 이종섭 대사의 호주런이라고 보는데 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호재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장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건 민주당 상황 공천 파동 관련 없이 그냥 어쨌든 대통령 스타일상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뭐 바람이 불든 뭐가 하든 대통령의 스타일은 자기 길을 그냥 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잘 갈 때는 묵묵히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못 갈 때는 우당탕탕 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호재는 앞서 말한 이종섭 대사의 호주론 그게 이제 2월에 재판하면서 관련된 최상병 순직 사망 사건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에 대한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4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큰 건 뭐냐면 대통령이 아까 제가 우당탕탕 마이웨이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스타일은 국민들이 많이 알아요. 그리고 뭐 김치찌개 먹고 쩍벌을 하든 뭘 하든 싫어하는 분은 싫어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찍은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그런 면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큰 뭐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호탕하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이종섭 대사 문제는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져왔던 것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의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 해나가고 소신 있고 저항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한 거예요. 이제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핵심 사건의 피의자가 어떻게 격도 안 맞는 호주 대사로 가느냐. 이거는 대통령을 지탱해 왔던 다른 어떻게 보면 뭐 세부적인 면에서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그건 사실 세부적인 거야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대통령은 이런 면이 있잖아. 근데 그 면이 자기 부정이 됩니다. 이종섭 대사 문제가.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그래서 이건 결정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켜왔던 핵심 가치가 스스로 배반한 거다. 일종의 상징 자본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물론 디올백 문제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아 그거는 사실 어떻게 사실 그건 저거 맞다고 봐요. 최 목사가 뭐 계획을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었다는 건 전 문제라고 보지만 일단 함정 몰카했다는 데서 많은 분들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은 더 가파르게 떴다가도 좀 줄을 수 있지만 여기 이제 대파 문제 저는 그건 일종의 계기 약간의 운 같은 것도 있다고 보는데 뭐 대통령이 팥값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한 단에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있으면 썰어 넣을 뿐입니다. 팥값 몰라요. 한 단에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대통령이 870원 판납 가격도 몰라 이렇게 비판할 계좌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도 이제 다른 방송 보니까 뭐 비대위 대변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못 사는 눈물의 세일에서나 볼 수 있는 한 단에 875원 가격을 왜 대통령이 가니까 세팅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파 한 단에 2,000원에 팔겠다. 세일 정부 지원금 넣고 해서 당시 가격 비교해서 그럼 이해가 되죠. 뭐 그런데 농협 유통 정리 세일 들어가지 않는 한 눈물에 우리 창고 정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 오래 못 보관하니까 그런 거 하지 않은 875원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추정으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세팅입니다. 그럼 참모가 잘못했죠. 그럼 바로 참모를 경질시키고 농식품부 장관도 경질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죠. 오히려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또 벅스탑 시어라고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인사 문제 책임은 대통령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특히 대파는 밈도 있고 말하기도 좋잖아요. 샐러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거에도 막 쓰였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필 대파냐. 미나리를 가지고 했으면 이 정도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 언어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대파 너무 쓰기 좋잖아요. 대파 발레 파킹도 나오고 이건 이제 약간의 계기 같은 건데 뭐 본질적인 부분이랑 관련 없는 건데 추상적으로 잡기 힘든 물가나 추상적에서 잡기 힘든 물가나 경제 같은 걸 구체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거는 큰 실수죠. 알겠습니다. 호재, 악재. 야당 악재 아니었어, 악재. 야당이 악재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라면 조국 혁신당 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잠재적 대선 라이벌. 물론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고 조국 혁신당 대표도
조국 혁신단 대표라고 해야 되겠군요.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죠. 근데 이제 시기 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래서 조국 대표의 경우는 이제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과연 파기환송심이 될 거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금 법률심상으로는 유죄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파기환송심이 되면 또 시간이 걸리죠. 제가 찾아보니까 파기환송심 비율이 약 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늘어서. 그런데 이제 사건이 조국 대표 사건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민주당 내 내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이제 향후 시나리오 얘기할 때 해보고요. 자, 총선 이후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거 총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 여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야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거거든요. 아직 뭐 승패가 나온 건 아니지만 가정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 여당이 만약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건 뭐 과반, 뭐 일당. 이건 당연히 승리인 거고. 저 어느 정도 되면은 승리 선언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이재명 기자는. 사실 과반이 안 되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130이든 110이든 뭐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아예 의미가 없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120석 이상이 되면 어쨌든 180석을 맞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80석이 되면 사실은 패스트 트랙을 모든 법안을 앉힐 수 있어서 그만큼 180석을 만약에 야권 쪽에서 확보하게 되면 무슨 법안이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0석을 저지하면 어쨌든 입법에서의 일정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죠. 입법부로서의. 그렇게 되면 120석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워낙 저 차이가 있는 의석수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고 그렇죠. 정권 심판원이 높은 상황에서 120석 이상 얻어서 야당의 패스트 트랙 그거를 막으면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선전했어라 할 수 있다. 뭐 한동훈 위원장이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뭐 130 정도가 되면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선전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여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에 있어서. 왜 한숨부터 쉬고 시작합니다 지금. 예측이 참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은데 저는 총선의 결과와 무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서 물론 만약에 정말로 뭐 100석 이하로 떨어져서 개헌 저지선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여권의 국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논의할 것도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계제까지도 못 가는구나. 그렇죠. 그런 논의할 의미 자체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이후 그 이후에는 110이냐 130이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그야말로 앵커가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갔다 왔더니 산에 갔다 왔더니 산에 이런 팻말 써 있더라고요. 거기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잖아요. 명언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 굉장한 거기서 공부하면서 통찰력 있는 명언을 이렇게 문구다 생각했는데 그 산을 용산에 추천을 드는. 그 산을 용산에 예. 관계는 양쪽의 노력이 없으면 힘든 거죠. 근데 과연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새롭게 정치를 할 수 있는 룸을 용산에서 만들어 줄 것이냐. 또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 용산과 어떤 관계 정립 속에서 자기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상호작용적인 거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쉽지 않으니까 하라고 그러죠 제가. 그렇죠. 예. 참 뭐 굉장히 게을러졌다 제가 스스로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전 결국 그것이 정권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모든 정권.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권 재창출. 정권 재창출 해낸다 그러면 그 정권은 일단 절반을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양쪽이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쎄 어떤 정국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2년간 사실은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까지 2년간 선거가 없는데 그동안 만약에 야권이 승리한다면 정말 야권 주도의 정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때 만약에 여권이 분열을 하면 사실 그거는 정말로 설 땅이 없을 겁니다. 여권의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절박함 속에서 서로 양쪽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예.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 기자한테 그거 물어볼게요. 결국 아무래도 뭐 지지도가 몇 %인지 간에 임기가 3년 남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힘이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누군가 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뭔가 룸을 열어줘야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공간을 허락할 저는 것인가.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요? 네. 저는 모릅니다. 얘기하기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미 네. 윤한 갈등 1차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저는 이미 파탄났다고 보고 네. 두 사람의 성정상 물론 이재명 부사장이 좋은 얘기 해주시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노력을 그 일에 대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제가 본 바로는 예. 뭐 제가 옆에서 겪거나 같이 밥을 예. 먹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 또 주변 전원으로 듣기로는 관계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외양상 보이기 좋게 할 뿐이지 두 분 다 자기 에고가 강하고 자기 길대로 마이웨이 갑니다. 이미 가는 기차가 달라요. 그리고 서로 화가 나 있죠. 서로에게? 예, 서로에게 화가 상당히 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 지나면 바로 권력 다툼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할 거다. 모든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정치를 할 거다라고 뭐 누군가 유학 가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뭘 공부할 때가 아니고 50 넘었다. 준비한 걸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할 당에서 어떤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출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를 어디서 뭐 구의원을 할 것도 아니고 당대표에 전 도전할 거라고 봐요.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 네,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원탑으로 있으면서 자기 역할의 한계를 많이 느꼈으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억울함, 답답함이 여러 심리로 표출이 됐고 그래서 바로 도전을 비대위가 끝나면 전당대회를 또 바로 들어가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는 것과 비대위원장을 하는 거는 격이 완전 다릅니다. 선출된 권력과 그렇죠. 임명된 권력의 차이니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거지만 당원에서 선출된 전당대회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이제 권력 다툼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 사이에 좋아질 것이 노력하냐? 저는 이미 아주 넓은 강을 건넜다. 거의 인도양 정도 건넜다.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관계입니다. 파다네요, 강의하기로. 이 기자, 내가 궁금한 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8월 나갔어요 전당대회.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한호섭 수석일지 아닐지 뭐 알 수도 없잖아요. 미래일이니까. 딱 또 여의도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권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일 텐데 사실 그것도 이제 총선 결과에 달려 있죠. 만약에 그렇겠구나. 총선 결과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130을 해서 승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의 선전을 생각하겠지만 사실 용산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권 심판론이 세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용산에서 아직도 오히려 그렇게 주도권을 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당대에 더 깊숙이 관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기면 이기는 대로 나 때문에 이겼어 여기 되는 거구나. 서로가 늘 이기면 나 때문에 이긴 거고 이제 지면 상대 때문에 진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당권 주자라고 하면 지금 선대위원장급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다 당권 주자들인 거죠. 한동훈 위원장 마찬가지고 뭐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안철수 의원 등등이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이고 그분들이 아마 당권 주자가 될 텐데 과연 이제 이들 중에 용사에서 힘을 실어주고 싶은 사람은 사실 또 마땅치는 않죠, 사실은. 물론 뭐 원희룡 전 장관 정도는 같이 이제 내각에 있었지만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수도권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또 국민의힘은 당원 비율이 상당수 영남권에 많이 치중돼 있죠. 영남에서도 누군가가 등장할 수 있는데 나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기회를 드릴까요? 말 안 할래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용산에서 과연 내세울 만한 카드가 있느냐 그럼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주저앉히려면 내세울 카드가 있어야 주저앉히는 건데 그거 자체도 마땅치는 않다. 그래서 개입 여부도 사실은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총선 결과에 따라 양쪽 다의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관없이 윤한 갈등은 내정돼 있다라고 봐요. 앞서 이제 딱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기면 내 덕, 지면 네 탓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당이 만약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여당의 참패로 예상대로 귀결된다면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총선은 코로나 전국이랑 이례적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것도 아닌데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상당히 이례적인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 돼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탓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또 대통령 물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힘이 커지고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못한 게 되지만 많이 참패되면 대통령도 못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바닥에서 거기서 대통령도 물론 잘 되면 내 덕이다. 내가 마지막에 그래도 많이 나서서 그렇게 됐다. 지지인 결집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서로 자기 덕 니탓하면서 싸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당으로 가볼게요. 야당의 승리 선언은 과반이겠죠? 아무래도 과반을 확보하면 야당은 승리 선언할 수 있을 거고.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겸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반하면 상당히 짜증 낼 겁니다 지금 야당. 그래요? 예. 오늘 뭐 선거 당일이니까 뭐 앞서 얘기했던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야당의 승리를 점친다는 거는 우리 박성태 기자의 개인 의견으로 선거 당일이니까 균형 잡힌 시사 그렇죠. 김태현의 정치쇼 좋아하는 운동 평균대 이거를 항상 명심해 주시고 어쨌든 야당이 이겼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겼어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지도자가 2명인 거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만 있을 때 이기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뭐 야당의 넘버원이겠지만 이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야당 내 권력 다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이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겠지만 야권의 주도권 다툼이 되겠지요. 거기서 첫 번째 나올 건 제가 볼 때 원내 교섭 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예요. 현재 국회법에 20석 이상이 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을 거예요. 김민석 상황실장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고쳐서 원내 교섭단체의 20석 이상 숫자를 낮추겠다. 근데 이게 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까?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명분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는 전체 야권으로서는 상당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공간을 곁을 내주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홍쾌히 내줄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잘 된다고 해도 뭐 다른 당이랑 다 합치면 20석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아주 우호적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의원 꺼주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꺼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갈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갈 분 이건 뭐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거기서 이제 야권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 될 거고요. 실제로 두 당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어차피 모습은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인데 그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전제하에서 사법 리스크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건 못하는 거니까. 이건 뭐 사법 리스크에서는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에 놓고 보면 결국은 나중에 대선 1, 2년 전에나 단일화든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날 거지 대신 그전에는 서로 간의 견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확고한 야권의 대체 불가한 대선 주자라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이번 과정에서 일단 그 리더십은 깨졌어요. 그러면 다시 그 리더십을 공고하게 될 본인의 어떤 필요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8월에 전당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총선을 민주당 승리한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전당대회도 나올 거로 보세요? 전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근데 뭐 거의 추대되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추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과 다른 민주당이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됐죠. 그건 왜 의미가 굉장히 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의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연히 주류였죠. 동교동계가 주류였지만 항상 비주류에게 룸이 있었죠. 20-30%를 항상 부여했습니다. 모든 뭐 당직을 부여하든 공천을 부여하든 한 20-30%를 비주류에게 늘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가 공전했던 민주당이었던 거죠. 노무현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가 어쨌든 간에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은 비주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은 핵심이 뭐냐면 다름과 차이가 없는 정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상실한 정당이 됐습니다. 친 이재명계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은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어떻게 보면 분란도 없고 그냥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당으로 생명력이 얼마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다른 겁니다. 비주류가 존재하지 않는 당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뭐 8월 전당대회를 굳이 예측하고 뭐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또 뭐 자기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지만 결국 저는 그것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을 흔들 정도의 큰 이유는 그러니까 큰 사안 자체가 아니다. 결국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의 관계 정립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죠. 왜냐하면 얘기한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를 스스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민주연합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구성을 하는 순간에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에 간사를 다 한 명씩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사단이 2대1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게 전국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권 입장에서 그렇죠. 아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데 반대로 그렇게 되는 순간에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주도권을 줍니다. 인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을 흔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고민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DMZ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